오늘 하락 출발했던 양시장 한때 모두 상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죠. 그렇습니다. 어저께 미국이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수급이 양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섹터별로 봤을 때는 유통주 또 방산주라든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들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증시 토크에서 알아보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압박이 계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2% 넘게 하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비난이 너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잘 풀리지 않는 관세 협상의 우려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또 머니주민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부진을 이겨내지 못하는 테슬라, 언제쯤 투자자들을 웃게 할지 실적 전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 대비로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하단 자체, 하방 경직성 확보된 모습인 것 같은데 거래 자체는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서서 이제 하방 경직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상승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강한 시장에서의 강한 모습이라고 시장. 보고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모습이 잘 빠지지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경기 방어주가 선방해주고 있고요. 또 금융주들이 시장에서 지수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다.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수상으로 보면은 지금 상방도 막혔지만 하방도 막혔다고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방어주랑 그다음에 금융주만 올라가면 지수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제 ETF나 레버리지를 가지고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다음 장은 상승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음식료만을 생각하는데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 한전이나 KTNG 종목의 주가가 네네. 강세 현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통신주도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포함을 합니다. KT나 SK텔레콤의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현재 리스크 온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보다는 위험 선호 현상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강한 이유는 물론 실적 발표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주 환원 정책도 이유가 있을 거지만 금융주에 대한 적극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예.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올 때 첫 발로 진행하는 것이 금융업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아직 방향의 진행이 되어질 수 있는 변곡점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이게 다음 주가 될지 내일이 될지 일정 빠른 시일 내에서의 시장 흐름은 변화할 것이라는 측면으로서의 경기 방어주와 금융주에 대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네이버고 또 네이버는 보니까 기관 쪽에서도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호재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 낙폭과대라고 봐야 될까요? 낙폭 과대에 의한 주가 반등은 이전 단계에서 일부 회복을 했고요.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오늘 장에서 연속 매수는 아니고 오늘 장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간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AI 퓨리오사였죠. 퓨리오사 AI. 네, 예. 퓨리오사였는데 기존에는 이제 소형주 중심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AI 관련하면 우리가 결정체로 확인될 수 있는 종목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네. 맥락점에서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과거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이버가 하루 오르면 다음 날은 카카오가 움직이는 이런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과거의 주가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연동해서 이번 주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는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러면 일단 AI주에 끼어는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반응도가 오늘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AI에 대한 선호도로 집중된 결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이제 뭔가 좀 정책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도 좀 빠르게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전남 신안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해요. 좀 단어가 어렵네요. 네. 집적화단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지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SK이토닉스 이런 쪽 움직임이 좀 이어지네요. 요즘 장 너무 어려워요. 예. 하루하루가 다르게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네. 그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에 변동폭이 그러니까요. 터지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정책주에 대해서만큼은 투자 가치 섹터로의 확인이 됩니다. 과거에도 네. 정책주가 많이 있었죠. 정책주 같은 경우는 단발성 상승이 아니고 취임 이후에 1년 정도의 흐름을 두고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주를 파악을 해서 정책주에 투자하는 게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과연 뭐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책주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야가 합의된 정책주가 두 가지 섹터가 있겠죠. 첫 번째는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두 번째는 AI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AI에 대한 정책주의 향후 흐름은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어질 것으로 해석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AI와 관련된 종목 간의 흐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가벼운 종목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별화되는 과정으로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우리 정민 앵커께서 얘기하신 네. 대로 그 신안 앞바다에 대규모 네. 풍력 해상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한다라고 해서 오늘장 움직였던 게 SK이터닉스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주가 강세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시장을 판단해 볼 때 네네. 풍력 관련주가 앞으로 움직일까? 대세적으로 정책주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질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풍력주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CS 센터를 많이 생각을 하죠. 예. CS 센터 같은 경우 오늘 윈드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도성 흐름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SK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네. 특히 말씀하셨던 SK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 산업도 하지만 ESS와 태양광 사업에 집중화된 회사이거든요. 또 고체 산화물 연료 쪽으로 전지연료도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의 움직임은 태양광 관련된 하나솔루션과 연대된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됐는데 풍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풍력 수준에서 전력 생산량은 한 1% 됩니다. 네. 그리고 신안 앞바다에 이제 집적화 단지를 만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 그 고창 멀지 않은 전라북도 고창 앞바다에 또 풍력 대단지를 진행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풍력화 관련한 이 정책 관련 내용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추이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풍력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현 시점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투자로의 진행보다는 네. 주가 상황과 해당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해석되는 게 어떤 해석의 유리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선주나 방산주는 오늘 흐름 계속 좋은데 네. 그 중에서 특히 현대로템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많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꺾일 줄 모르는데 이거는 계속 보유인가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매일매일 방송을 켜면 조방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네. 나도 조선 방산을 한번 투자해볼까 고민점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주도 섹터가 특별히 없는 가운데에서 조선 방산주의 플러스권 움직임이 진행됐기 때문에 조선 방산주 애매한 가격대이긴 하지만 투자에 대한 유혹을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 조선 방산이 움직였던 것은 특히 방산 흐름을 보게 되면 방산의 전체적인 그 재료가치 부각과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오전에 그 펠콘 그 발사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항공우주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러면서 방산으로 좀 전이 되는 형태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LID X1이 오늘 주가가 상당히 네.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맥락점에서 방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플러스권대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주가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렇다 본다면 나는 방산에 투자해보겠다라고 판단한다면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래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의 모습이 확인되고 나머지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오늘 장 강했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조선의 전체적인 플러스권에 한 3, 4%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선주의 전체적인 최근 상황 하에서의 주가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고 주가가 쭉 가는 것보다는 최근에 기간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에서 오르내림.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아직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였거든요. 오늘 상승하면서 다시 가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 또한 조선주 또한 지켜보면서 좀 더 힘이 실릴 때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조선 3사 투자보다는 기자재 쪽에서의 흐름이 좀 더 탄력이 운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기자재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 건가요? 기사재 그런 거는? 뭐 오늘 재료 나죠. 하나엔진도 마찬가지고요. 엔진을 만드는 기자재 회사들은 기존에 이제 이런 맥락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가 조선업은 최초에 수주를 하게 되면 이 수주를 완납을 받고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배를 건조하는 과정이 지나간 이후에 엔진에 대한 수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주들은 이후의 성과가 조선주가 먼저 움직이고 후발성 개념으로의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3사가 이전 단계에서 주가의 강세 현상을 보여줬다면 이제 움직일 타이밍에서 조선주에 포커싱 되어지는 흐름들은 기자재 쪽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그 신재생 에너지 쪽 이거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 2기 집권을 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뭔가 전통 에너지 쪽으로가 조금 더 이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에서 움직이는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은 그 반짝 그 정책 모멘텀 테마주로 봐야 되는 건지 왜냐면은 기존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주 하면은 뭐 석유나 아니면은 이제 원전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선입견입니다. 뭐가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이제 원전주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판단을 할 때에도 전 정부가 추진했던 우리나라 국내에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원전에 대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측면으로 원전주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원전주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망설이고 있다라는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여쭤본 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기존 전통 에너지를 조금 더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증시에서도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또 AI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전력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신재생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전통적인 뭐 에너지, 석유라든지 아니면 화석연료라든지 아니면 원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쪽이 더 빠르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 국내 증시에서 움직이는 건 이건 좀 단기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단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조금 전에 국내 원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던 네네네. 부분인데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이슈를 끌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예.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미국의 전기료가 최근 2, 3년 사이에 30% 올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가를 안정화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대 사양에서의 내용이 LNG를 개발한다라는 거죠. 알래스카. 예. 그럼 유가가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안정화되겠죠. 미국에서 지금 전력 가격이 30%가 올랐는데 이게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력 가격 상승에 대한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이제 전력 생산 비율을 보게 되면 40%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리고 30% 정도가 원전이고 나머지 부분이 화석연료거든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분이 이걸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한화 솔루션이 최근에 한화 QCL을 통해서 이익치가 극대화된다는 측면으로 주가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미국의 전력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해서 축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니고요. 다만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나는 화석연료, 오일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흐름은 여전하게 기존에 추진했던 재생에너지나 그린에너지나 이쪽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우려하는 상황에서의 내용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보통 이게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 네네. 거일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재생에너지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금 예. 받아서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까지. 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네. 이제 예. 정부가 돈을 쓰기 싫어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거기에다가 뭐 그러니까 파리 기후 협정도 탈퇴 그렇죠, 바로 탈퇴하고. 하고. 예. 그럼 재생에전 에너지 나 싫어요잖아요, 지금. 왜? 돈 그러니까요. 드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공해구 뭐구 간에 지금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다시 그러니까 기름으로 하는 걸로 돌아가겠다. 화석연료로 돌아가겠다. 원전이나 이 원전이나 이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표방하고 있는 거하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주가의 상황하고 달라요. 전혀 다른 게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걸로 판단하는 섹터가 방산이고요. 두 번째가 그린 에너지입니다. 실제 에너지 산업의 분야의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 하락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린 에너지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양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시작 단계에서 출발점과 부양을 했던 지점에서의 흐름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표방하는 내용과 실제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 괴리를 보일 수 있는 점도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는 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향후 늘어나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화석연료가 60%고 재생에너지가 21%, 원자력이 19%. 이거는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를 확인해 볼 수 네. 있고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재생에너지 쪽은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추이는 맞다. 그리고 주가는 뭐 이런 비중과는 또 별개로 약간 그렇죠.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조금 아까 퓨리오사 얘기하셨는데 네. 네. 지금 퓨리오사 AI가 정책주인가요? 아니면 테마주인가요? 아니면 진짜 AI를 우리나라가 이제 밀어주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부터는 좀 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벼운 AI 주식들이 많이 가고 있고 이제 좀 자본 집약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정책주 내에서 AI와 관련된 흐름으로 최근에 퓨리오사 AI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주로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무료 GPT, 챗GPT와 같은 내용을 무료로 이제 그 확산시키겠다라는 내용이 AI에 대한 투자로에 집중화됐고 여기에 특출나게 포커싱 되어진 게 퓨리오사 AI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AI와 관련된 종목들과 산업에 대한 부양은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퓨리오사 AI와 관련돼서 최근에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뭐 4x4 같은 종목이 연속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회사의 재무적 가치를 따져보게 되면 투자 측면에서는 좀 꺼려질 수밖에 없는 재무적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발전합니다. 우리가 정책주라고 한다면 과거에도 4대 강이나 출산이나 교육이나 과학 등의 정책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책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초에 움직였던 종목이 끝까지 가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나온 AI 퓨리오사 또는 AI와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한 타이밍 놓쳤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켜보시고요. 새로운 AI와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발굴해서 새롭게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좀 유독 눈에 띄는 종목들이 뭔가 좀 제약바이오예요. 그런데 네. 이제 제약바이오는 워낙 이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집중된 분야가 그렇죠. 좀 다 어렵죠. 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리가켄바이오가 5%, 신라젠은 다른 테마로 좀 엮이는 게 있어서 이제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 네. 제넥신이 4%, 또 뭐 헬릭스미스, 코미팜,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네.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가캠은 빼고요. 리가캠 제외시키고 빼고, 나머지 예. 말씀하신 신라젠, 네. 네이처셀 예. 뭐 등등등등 종목들을 보게 되면 주류는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움직인다고는 그 알테오젠, 예. 삼천당 제약, 뭐 맞아요. 등등등 아니면 페트론 예. 이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주가 움직인다 하면 이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오늘은 주류 종목이 아닌 비주류 종목들이 흐름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게 이제 순환의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순환매. 네네. 그리고 이 순환의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의 순환매 흐름이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투자 관점으로 진행했을 때 오늘 강세를 보였고 상한가를 기록했던 몇몇의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세를 선도할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주가가 움직일 때는 최대 한 3박 4일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뭐 이 흐름에서 거의 흐름의 마지막 단계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의 흐름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감안하셔가지고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3시 21분 향해 갑니다. 오늘 마감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 예상 지수부터 좀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보합권에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장중에 등락이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양시장 또 보합권 마감,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간밤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에 비한다면 상당히 선방하는 국내 증시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삼성전자 0.7%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 55,000원, SK하이닉스는 1.98%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3,1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3만 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8%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 107만 5천원, 현대차도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기아는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네요. 지금 호가가 8만 6,8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3% 내림세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 82만 7천원, 삼성전자, 오선주, 소포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45,700원, 셀트리온 0.9%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3%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83,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3%, 1%가량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또 낙폭을 좀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0.3%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는 38만 8천원. 에코프로비엠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HLB 약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는 53,400원. 에코프로 하락 마감 예상되고 레인보로보틱스가 오늘 0.5%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28만 2천원. 휴젤입니다. 오늘 1.4%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 34만 9천원. 클래시스 약보합권 예상되고 펩트론이 오늘 1%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6,300원. 리가캠바이오가 5% 강세 마감 예상되죠. 호가 11만 2,300원. 코오롱 티슈진 7%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파마리서치가 10위권에서 밀려나고 코오롱 티슈진이 10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호가 46,7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마감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와, 진짜 국내 증시 강하네요. 네. 너무 강해서 솔직히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 보다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시장 보고서 깜짝 놀라는 수준인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러게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지금 사실 현물에서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처럼 강하다라는 거는 참 어느 정도 국내 증시 체력 자체는 또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바닥 근처라고들 다들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예. 아시아 증시가 전반의 흐름이 강한 흐름에서의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이제 디커플링화 현상이 지난 1, 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의 시장도 1, 2월의 주가 움직임을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강하네요. 예, 그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강한 배경으로는요? 통화 시장의 변화로 통화 시장의 그렇죠. 변화. 그러니까 1, 2월에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예. 진행이 되었는데 예. 지금도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네. 통화 시장의 상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현물 시장에 매도를 하고 있지만 네. 채권 시장에선 비슷한 규모의 수준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리스크온 상태에서의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위험 회피가 아닌 위험 선호 현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네. 측면으로도 이해가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채권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 회피 아닌가요? 위험 자산,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안전 자산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이 비슷하다는 거죠. 채권과 주식에 대해서 일시 킵해 놓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보통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채권 투자자랑 주식 투자자가 좀 분리가 다르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탈달러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들 가격들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냥 금리가 내려가는 매수세가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나라도 그중에 좀 들어오고 그에 반해서는 이제 주식 쪽으로는 아예 매수세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52주 신고가 찍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보합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익절하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이마트나 이런 이제 방어주 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위험 선호다 이렇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닐까요? 위험 선호는 이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이런 이제 유통주, 방어주 이런 쪽에서 계속 강세가 되는 부분들. 이마트나 유통주를 경기 방어주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치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가치주의 흐름에서 최근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강앵커에게. 이마트 주가가 최근 5만 원에서 한 8만 원대까지 주가가 한 40% 정도 상승했나요? 꽤 많이 상승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식을 살 만한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뭐 기다려봐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전 솔직히 개별 종목 잘 모르는데 일단은 이마트 그러면 너무 올드하지 않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세일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마트를 사시라는 측면에서. 네. 10년 전에 이마트 가격이 3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 요 즈음에서의 가격이 30만 원이었는데요. 이때 이마트의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16년, 15년 뭐 이때 매출이 한 16조,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주가가 5만 원까지 30만 원에서 쭉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이익단의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적자의 흑자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늘어났겠죠. 26조 정도 매출이 되었고 이익은 한 6, 7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올해는 4천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러면 등치시켜서 10년 전에 2015년, 16년 이때의 30만 원 가격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로 회복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8만 원이 과연 비싼 가격일까요? 근데 그땐 쿠팡도 없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철수도 없었고 맞아요. 철수도 없었고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 변했죠.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마트가 쓱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쿠팡이 될 줄 알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쿠팡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을 가감을 해서 현재의 주가를 평가해서 30만 원과 등치시킬 수는 없겠으나 그쵸. 지금 8만 원이 비싸지는 않다라는 게 첫 비싸지는 번째 않다.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그 대선 주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PBR 0.1 미만 기업은 퇴출해야 된다. 지난해 일본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적용시킨 것 같으신데, 네, 유통주의 PBR을 보면 대략 0.2 수준입니다. 이마트뿐만 아니고요. 롯데쇼핑, 신세계 뭐 등등등 유통주, 가치주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PBR 0.23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 바닥이라는 측면에서의 우호적인 심리가 확산이 되는 가운데 주가 올라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은 항상 가치주와 성장주가 핑퐁핑퐁 하면서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가치주 섹터에서의 유통주가 최근까지 해서 바닥에서 한 3, 40% 올라왔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성장주가 그 바톤을 이어받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움직일 때의 시점에서 여전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고 그리고 가치주의 어떤 부분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유통주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이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후에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재상승할 때는 다시 한번 관심도를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또 오랜만에 반도체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사실 이제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지금 $100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죠. 예, 지금 거기다가 이제 미중 간의 그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직격탄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AI 산업에서 진짜 주도주 자리매김했던 반도체주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내피셜이 아니고 예.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를 한 예. 묶음으로 보고요. 예. 삼성전자를 또 다른 묶음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게 네네.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이전에 판단했던 게 TSMC와 엔비디아는 주가가 잘 가는데 SK하이닉스는 주가 못 간다라고 많이 네. 얘기들 하셨습니다. 예. 지금 주가 수준은 지난 8월 수준에서 주가 수준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예. 하이닉스는 좀 견조하게 버티고 엔비디아와 TSMC가 주가 하락폭이 요즘에 컸었죠. 네. 이런 맥락점에서 이제 출발 선상이 같아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인텔 테슬라, 나오고, 인텔, 구글 예. 뭐 등등등 빅테크들이 발표를 하는데 실적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대표님 저희가 마감하고 좀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4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라는 압박, 안 그러면 해임하겠다라고 굉장히 또 뭐 미스터 투레이시라고 하고 메이저 루저라고 하고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는 양상이었습니다. 물론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국내 증시는 상당히 선방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장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코스피 약보합권 2,486, 그리고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716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떨어졌습니다. 55,000원, SK하이닉스도 1.5% 하락했어요. 173,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으로 332,0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8% 올랐습니다. 107만5천원, 현대차가 0.9% 하락했고요. 기아가 1%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지금 87,000원, 86,800원이네요. 한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으로 157,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KB금융은 0.7%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83,400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올랐습니다. 종가 389,000원, 에코프로비엠 소폭 하락했죠. 94,600원에 거래 마쳤고요. HLB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0.3% 하락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소폭 떨어졌습니다. 종가 282,500원. 휴젤은 1% 넘게 떨어졌네요. 종가는 35만 원. 클래시스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강했네요.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1만 2,400원이었고요. 어제 좀 일부 물량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러브콜을 보내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펩트론도 올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7.5% 상승하면서 종가는 46,8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사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1,665억 원 순매수고 기관도 10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2,431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31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 외국인은 121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오늘 선물에서는 샀어요. 지금 1,4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준 상황이고요.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는 98을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지금 달러 환율 오전에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오늘 정규장 마감 대비로 1원 50전 상승하면서 달러 환율은 1,420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강한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데 달러 환율은 올라가네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저번에도 저희끼리 얘기를 했지만 네네. 약간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중간쯤 어디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저희들이 얘기하던 반도체 얘기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기업들, 빅테크들 실적 이번 주 줄줄이 예정되고 테슬라, 인텔, 구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죠. 왜냐하면 실적이 현재 전체 분위기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분기에 테슬라, 인텔,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시장 분위기가 네. 어떠했는지를 판단해서 이번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한번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다 안 좋았어요. 자동차 인도 대수도 작았고요. 네네. 매출과 주당 순이익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정규장에서 장중에 5% 이상 상승을 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ESS 분야에서 113% 성장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이었지만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 그러니까 투자자의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향후에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장에서 이후에 주가 움직였고 구글도 마찬가지였어요. 딥시크하고 전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위축을 우려하면서 실적은 안 좋았지만 100조 투자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 뭐냐면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현상들이 강화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몇몇의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됐지만 종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전체적으로 모습이 실적 대비 주가가 그렇게 하락의 방향으로 흘러간 내용은 아니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시장에서의 전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하향화돼 있고요. 좋은 내용이 발표될 때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보려고 하는 현상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질 필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올해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16조 원을 매도했대요. 네네. 근데 실제로 주가는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는. 그러면 결국은 산 사람은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개인이나 연기금, 자사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해서 진짜로 뭐 지금 얘기하는 코스피 5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약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렇게 국내 증시가 더 상승하려면 네.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결국은 수급인데 개인이 안 팔아줘야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투자를 한 사람들이 단기적인, 그러니까 보시기에 센티먼트 상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지 좀 장기적으로 비중을 실으신 분들인지 이런 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올해 한국 주식을 보셨으니까 어느 쪽 자금이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외국인이 사야 꼭 주가 올라간다는 등치시킨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과거 2006, 7, 8년도에 외국인들이 3개년 동안에 한 60조 정도를 팔았거든요. 이 물량을 기관하고 개인이 다 받아주면서 지수를 1000에서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그때 바이코리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동학개미 운동. 그렇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부양 효과가 크긴 했으나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고 해서 올라가고 외국인이 주식을 판다고 해서 주가 빠지는 등치된 내용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거는 과거의 방식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기관이, 왜냐하면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이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치평가 수준에서 퍼센테이지가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개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매도 이익 실현하는 차원에서의 매수 매도 공방에서의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크게 우려로의 판단만으로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좀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조선 방사는 좀 오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 좀 그러면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쪽일까요? 뭐 1차로는 반도체를 많이 보실 거고 반도체? 동의하고요. 아, 반도체 네. 소부장 내 소재주 동의하고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전기전자 단에서 LG 이노텍과 같은 종목들 그동안에 그 동남아 쪽에 그 생산 기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애플과 연동된 흐름으로 부담되는 가격 적용으로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주가 상황에서 기관이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된다면 기관화 장세에서 기관이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모습에서 전기전자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